윤서연의 하루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 낮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코드 정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천재 개발자였고, 밤에는 5살배기 쌍둥이 남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내려 갈 때의 날카로움과 아이들의 작은 뺨을 어루만질 때의 부드러움을 모두 기억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이 두 세계의 경계를 위태롭게 오가며 자신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 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성벽도 예고 없이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27층 개발 3팀 사무실. 윤서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수만 줄의 코드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팀 전체를 괴롭혔던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마침내 찾아낸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주변의 동료들이 굳은 표정으로 커피만 연신 들이켜며 불안한 소문들에 대해 수군거릴 때도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새로 부임한 CEO가 칼을 빼들었다는 소문,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흉흉한 예측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실력을 믿었다. 실력만 있다면 이 거대한 빌딩의 어디에서든 자신의 자리는 있을 것이라고. 같은 시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인 40층 CEO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강태주는 얼음 조각 같은 얼굴로 책상 위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28배 나이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총수 자리에 오른 그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단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야심가 삼촌과 내부의 적들로부터 넥서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냉혹하게 단련시켜왔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직원의 이름이 아닌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숫자들 뿐이었다. 결정된 겁니까? 충직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짧게 답했다. 이미 늦었어.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야.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바로 개발팀을 포함한 여러 부서의 인력 감축 최종 명단이었다. 그에게는 그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일 뿐이었다.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리스트를 그는 기계적으로 훑어내렸다. 각 이름 뒤에 딸린 한 사람의 인생, 가족의 생계,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넥서스를 업계 최고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얕보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최종 승인 버튼 위에 마우스를 가져갔다. 그 리스트의 중간쯤 개발 3팀,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개발 3팀의 박 팀장은 서연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번 구조조정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까봐 전전긍긍했다. 마침 서연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가끔씩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점을 그는 교묘하게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서연의 업무 평가서에 그녀의 뛰어난 성과들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팀워크 저해나 불성실한 근태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인사팀에 제출된 왜곡된 보고서는 결국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별하는 차가운 데이터의 일부가 되었고 서연의 이름 위에 붉은 줄이 그어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아무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한 개인의 진실 따위는 너무나 사소하고 무력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이메일함을 초조하게 새로 고침하며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오류의 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수정된 코드를 서버에 업로드했다. 길고 긴 긴장감 끝에 찾아온 짧은 안도감. 그녀는 잠시 뻐근한 목을 돌리며 창밖을 보았다. 곧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 일이 끝나면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라도 사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작은 팝업 창이 떴다.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인사관리팀이었다. 서연은 아무 생각 없이 메일을 클릭했다. 제목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고용계약 종료에 관한 안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 그녀는 숨을 멈춘 채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내용은 간단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례적인 문장들. 그리고 문서의 가장 마지막 줄. 선명한 푸른색 디지털 서명이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대표이사 강태준. 그 이름을 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5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편린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어떻게 저 이름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서연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주변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책상을 내리쳤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태준이라는 세 글자만이 거대한 소음이 되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고 지독한 상처만을 남긴 채 사라져야 했던 그 이름. 이제 와서 자신의 생계마저 무심하게 끊어버린 그 이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짐을 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그들을 외면했다. 서연은 로봇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책상이었다.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려준 그림, 낡은 머그컵, 밤샘 작업의 동반자였던 작은 담요. 상자는 금세 채워졌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끄기 전 자신이 방금 해결했던 시스템 오류 보고서를 열었다. 해결자는 윤서연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회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바로 그날 해고해버린 것이다. 회사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로고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엄마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두 아이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더 강해져야만 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절벽 끝으로 내몰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다짐하며 그녀는 어두워진 도시의 거리 속으로 무거운 상자를 안고 사라져갔다. 그 누구도, 특히 40층에서 또 다른 보고서를 넘기고 있는 그 남자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해고 이후 한 달의 시간은 화살처럼
그러나 동시에 지독히도 느리게 흘러갔다. 윤서연에게 세상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었다. 수십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자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면접관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애둘러 거절하는 말투에 익숙해질 무렵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서연은 아이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들 윤찬과 딸 윤민. 5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던 이유이자 지금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쌍둥이 남매는 성격이 정반대였다. 아들 찬이는 아빠를 닮아 과묵하고 생각이 깊었지만 한번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딸 민희는 엄마를 닮아 밝고 애교가 많아 주변 사람들을 항상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텅 빈 마음을 채우고 고사리 같은 손을 잡으며 내일의 희망을 다짐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날 밤 기어이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찬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힘없이 끙끙 앓는 소리만 냈다. 서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그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던 마지막 돈을 챙겨 찬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가장 크고 시설이 좋다는 대학병원이었다. 병원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쌀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소독약 냄새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응급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불안감의 집합소였다. 축 늘어진 찬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천재 개발자라는 과거의 명성은 아픈 아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한낱 엄마의 모습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바로 그 병원, 다른 공간에서 강태준은 김비서를 대동하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협력사 회장의 병문안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듯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주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 주변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는 그가 이곳의 평범한 방문객들과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곧 있을 이사회에서 어떻게 삼촌 세력을 제압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같은 공간,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박한 사투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몇 시간의 기다림과 검사 끝에 찬이는 다행히 급성 편도선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은 아이는 조금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한숨을 돌리며 수납을 마치고 칭걸 때는 찬이와 잠투정을 하는 미니의 손을 양쪽에 잡고 복잡한 1층 로비로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지친 아이들을 달래며 정신없이 걷던 그녀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놓치고 말았다. 동전 몇 개와 카드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흩어진 물건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 잘 닦인 최고급 구두 한 켤레가 멈춰 섰다. 길을 막은 것에 대한 짜증이 섞인 차가운 시선이 정수리에 와닿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아니 더욱더 날카롭고 냉정해진 그 얼굴. 강태준이었다. 심장이 멎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서연은 처음으로 이해했다. 분노, 원망, 그리움, 그리고 비참함.
온갖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방해한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몰골을 한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작게 혀를 찼다. 그 무심하고 경멸적인 태도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한다. 속삭였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황급히 아이들을 챙겨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이 이상 엮여서는 안 되었다. 절대로. 그녀가 몸을 돌려 떠나려는 찰나 태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아이였다. 엄마 손에 이끌려가던 찬이가 고개를 돌려 무심코 태준을 올려다본 것이다. 태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이의 얼굴.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 얼굴. 날렵한 턱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갑게 빛나는 그 눈빛까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에 태준은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지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심장을 쿵 하고 내려치는 듯한 이상한 감각. 그는 홀린 듯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아이는 낯을 가리는 듯 엄마의 등 뒤로 쏙 숨어버렸다. 태준은 그제야 아이의 엄마, 즉 서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공포와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 그제야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 치부했다. 대표님? 곁에 있던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다. 태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다시 얼음 같은 얼굴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보았던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들킬 뻔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자신이 5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을 들킬 뻔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거의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고 나서야 조금씩 이성이 돌아왔다. 다시는 그와 마주쳐서는 안 된다. 서울을 떠나야 하는 걸까? 아니, 그럴 돈도 갈 곳도 없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의 세계로부터 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한편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은 내내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소란스러웠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잔상에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김 비서에게 물었다. 김 비서, 나 어릴 때 사진 본가에 아직 있나? 전혀 맥락 없는 질문에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방금 전 느꼈던 그 기이한 감각의 정체를. 그날 밤 서연은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불안한 잠을 청했고 태준은 자신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오래된 앨범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채 낯선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소리내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강태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 로비에서 마주쳤던 아이 얼굴로 가득 찼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중요한 회의 중에도 문득문득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있던
그 작은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이한 감각에 그는 몇 번이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 아이의 얼굴은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는 듯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증오와 배신감으로 일부러 지워버렸던 5년 전의 기억들, 햇살이 쏟아지던 오후, 그녀의 웃음소리, 자신의 손을 잡고 수줍게 미소 짓던 얼굴. 기억 속 그녀의 모습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의 온기만큼은 생생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의 끝은 언제나 차가운 배신으로 귀결되었다. 돈 봉투를 받고 말없이 떠나버렸다는 비서의 보고, 그리고 그 후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녀. 태주는 그녀가 자신의 순정을 짓밟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났다고 굳게 믿어왔다. 그 배신감은 그의 심장에 얼음 갑옷을 입혔고 그를 지금의 냉혹한 CEO 강태준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낯선 아이의 얼굴 하나에 이토록 흔들리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비웃으며 애써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눌렀다. 그의 혼란과는 상관없이 회사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무팀장이 긴급한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최근에 있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 중 일부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회사의 이미지에 흠집이 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대비해야 합니다. 소송의 빌미가 될 만한 인물들의 인사 기록을 재검토해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태주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관련 서류 처리를 일임했다. 김 비서가 알아서 해. 문제될 만한 건덕지 하나도 남기지 마. 그가 무심코 넘긴 서류 목록의 맨 위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 비서는 즉시 업무에 착수했다. 법무팀에서 요청한 해고자들의 인사 파일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기록들이었다. 그러다 윤서연의 파일 앞에 멈칫했다. 박 팀장이 작성한 부정적인 평가가 눈에 띄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녀의 과거 프로젝트 성공 이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김 비서는 문득 병원에서 아이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던 태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뒤이어 물었던 엉뚱한 질문까지. 나 어릴 때 사진 본가에 아직 있나? 혹시 그 여자와 아이가 관련이 있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오랜 세월 태준을 보좌하며 생긴 직감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넘어선 뒷조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소 기업의 비공식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이용하던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 윤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요청했다.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보안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첨부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그녀의 거주지, 재산 상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윤서연, 미혼, 그리고 그 아래 자녀 항목에 적힌 2개의 이름. 자, 윤찬, 녀, 윤민. 쌍둥이였다. 김 비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생년 원리를 확인했다. 5년 전 10월 10일.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태준이 지독한 상사병을 앓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와 헤어지고 폐인처럼 지냈던 바로 그 시기. 아이들이 태어난 시점은 그로부터 정확히 10달 후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봤던 그 아이. 김 비서는 서둘러 회사 아카이브에서 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냈다. 모니터에 태준의 어릴 적 사진과 병원에서 본 아이의 모습을 겹쳐보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다. 똑같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이었지만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김비서는 한동안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알게 된 것인가? 자신의 상사가 그토록 냉정하고 빈틈없던 강태준 대표가 자신도 모르는 아이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제 손으로 아이들의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아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특히 호시탐탐 태준의 자리를 노리는 강일환 상무의 귀에 들어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결과가 눈앞에 그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덮어야 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폭탄을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나오기 마련이니까. 김비서는 관련 서류들을 모두 출력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들을 품에 안고 40층 대표이사실로 향했다. 그 짧은 복도를 걷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태준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여전히 무언가 고뇌에 잠긴 모습이었다. 김비서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야? 마침내 돌아본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김비서는 대답 대신 들고 온 서류들을 태준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 이게 다 뭐야? 태준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첫 번째 장, 가족관계 증명서에 머물렀다. 윤서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쌍둥이 남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짜증은 의아함으로, 의아함은 불신으로, 그리고 불신은 경악으로 변해갔다. 아이들의 생년월일이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5년 전, 그 지독했던 시간, 병원에서 봤던 아이의 얼굴.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김비서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이게 사실일 리 없어. 김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온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께서 해고하신 윤서연 씨가 대표님 아이들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놓쳤다. 종이들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흩어졌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그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후회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전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김비서가 떠나고 난 뒤에도 강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무실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들렸다. 후회.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감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가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5년 동안 증오해온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그가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실 때 그녀는 낡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분유값을 걱정했을 것이다. 그가 복수심에 불타 회사를 키워나갈 때 그녀는 아픈 아이를 안고 밤새 병원 복도를 서성겼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들려오는 말을 믿었고 자신의 상처에만 매몰되어 그녀를 원망했다. 그리고 결국 제 손으로 그녀와 아이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을지도 모를 직장마저 끊어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김, 비서, 윤서연 씨, 주소.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그가 알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절규에 가까웠다. 태주는 밤에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의 화려한 스포츠카는 그가 향하는 목적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 단지였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져 내릴 듯한 낡은 건물, 어두운 골목길. 그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에 태주는 다시 한번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런 곳에서, 내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녹슨 철제 계단을 밟고 그녀의 집이 있다는 3층으로 올라갔다. 3급급 이후 낡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잠옷차림의 서연이 나타났다. 아이들을 막 재우고 나온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태준을 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얼어붙었다. 경계심과 분노가 뒤섞인 차가운 눈빛.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태준이 재빨리 손으로 문을 막았다. 얘기 좀 해, 제발.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졌다. 무슨 할 말이 남았는데요? 이미 내 직장까지 빼앗아 갔잖아요. 더 이상 나한테서 빼앗을 게 남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태주는 좁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 섰다.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말을 더듬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리고 그는 CEO로서 문제를 해결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얼마면 돼? 얼마가 필요해? 내가 다 해줄게. 아이들, 우리 아이들,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해줄게.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경멸로 가득 찼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돈? 아직도 당신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군요. 5년 전에도 그러더니.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 돈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 주려는 그 최고의 환경도. 지난 5년 동안 당신 없이도 우리 셋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5년이나 늦었으니까. 서연은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닫힌 문 앞에서 태주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패배감이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는 자신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폭력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날 밤 차를 몰고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집 앞 어두운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밤새 그녀의 집 창문만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그 작은 창문이 자신이 파괴해버린 한 가족의 우주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방법을, 그녀와 아이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돌아온 태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함과 냉정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겁고 침울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녀는 내 도움을 직접 받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림자처럼 움직여. 티나지 않게.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태준의 지시는 단호했다. 일자리를 알아봐. 넥서스의 자회사든 협력사든 상관없어. 경력과 실력에 맞는 최고의 다을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우연히 그 회사에서 제안이 온 것처럼 꾸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근무 시간도 유연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김비서는 태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즉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리고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떠났을까? 오늘 밤 돈이라면 치를 떨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여자가 고작 돈 때문에 사랑하던 사람과 자신의 미래를 버렸을 리가 없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과 그녀 사이를 의도적으로 갈라놓았다.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향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끊임없이 자신을 견제하고 넥서스를 탐내던 숙부 강일환 상무. 그는 김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부당해고 소송건은 법무팀에 맡겨. 자네의 최우선 임무는 지금부터 다른 거야. 5년 전 윤서연 씨가 내 곁을 떠났을 때의 모든 상황을 재조사해. 당시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아버지, 숙부, 비서실 직원들까지 전부 다 누가 내게 거짓을 보고했는지, 누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는지 샅샅이 찾아내.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반드시 알려줘야겠으니까.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게라도 진실을 바로잡고 한 여자와 아이들의 잃어버린 5년을 되찾아주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변화는 그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숙부 강일환 상무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노회한 사냥꾼처럼 강일환은 조카의 미세한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최근 들어 부쩍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5년 전의 낡은 기록들을 비밀리에 파헤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해고한 일개 여직원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보고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윤서연. 강일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5년 전 자신의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던 젊은 여자. 그는 태준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여자를 돈으로 떼어내고 아이까지 지우라고 협박했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지우지 않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강일환의 등골에 잠시 서늘한 기운이 스쳤지만 이내 그것은 탐욕스러운 기회로 변모했다. 조카의 가장 큰 약점.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완벽한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윤서연이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사실과 현재 실직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했다. 강일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적인 사냥의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손을 다시 한번 움직일 준비를 시작했다. 한편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윤서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업계에서 실력 있기로 소문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블루펭귄에서 면접 제안이 온 것이다. 이전에 지원했다가 소식이 없어 포기했던 곳이었다. 모든 것이 태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그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은 연봉, 최고의 개발 환경,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연 근무제까지.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주는 꿈만 같았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금세 인정을 받았고 동료들 또한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옆자리의 동료인 이은지 대리는 서연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금세 친해졌다. 서연은 은지와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동안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평범한 행복을 느꼈다. 이 안정된 삶, 이 작은 행복을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그녀는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은 악마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운명이었다. 퇴근길, 서연은 회사 앞에서 낯익은 검은색 세단과 마주쳤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그 안에서 강일환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보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윤서연 씨.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아이들도 건강하고.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실린 미세한 악센트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서늘한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5년 전 뱃속의 아이를 걸고 넘어지며 자신을 협박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사라졌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태주는 5년 전의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김 비서의 조사를 통해 당시 서연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보고가 숙부인 강일환의 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태준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숙부의 숨통을 조일 계획을 세우는 동안 강일환은 이미 다음 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넥서스 내부의 첩자를 이용해 태준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기밀 AI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설계도를 경쟁사로 유출시켰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전문 해커를 고용해 이 정보 유출의 경로를 정교하게 조작했다. 모든 디지털 증거의 종착지가 한 카페에 공용 IP를 가리키도록 설계했다. 그 카페는 바로 얼마 전 서연과 동료 이은지가 점심시간에 잠시 들렀던 곳이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그는 해커를 시켜 이은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내역까지 만들어냈다. 최근 억울하게 해고된 실력 있는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새로운 동료를 포섭해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유출 사건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태주는 경로했고 즉시 내부 감사팀에 범인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작된 증거들은 감사팀을 강일환이 설계한 함정으로 정확하게 이끌었다. 정보가 유출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최근 해고된 직원. 강일환은 결정적인 한 방으로 감사팀에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모든 정황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동료 은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감사팀, 직원들과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서연과 은지에게로 다가왔다. 윤서연 씨, 이은지 씨,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기업 비밀 유출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한마디에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업 비밀 유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들과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동료 은지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다. 며칠 전 자신을 보며 미소 짓던 강일환의 그 악마 같은 얼굴이 떠올랐다. 애써 되찾은 희망과 평온이 거대한 음모의 파도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가 윤서연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눈앞의 수사관들은 그녀를 이미 범죄자로 단정짓고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그들이 증거라고 내미는 것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해서 그녀가 하는 모든 항변은 설득력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조작된 IP 접속 기록, 카페에서의 동선, 그리고 동료 은지의 계좌로 입금된 의문의 돈. 서연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처럼 무력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믿고 따르다 함께 구렁텅이에 빠진 동료 은지와 지금쯤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두 아이였다. 만약 이대로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상상만으로도 피가 마르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최종 수사 보고서를 받아 들고 있었다. 용의자 항목에 박혀있는 윤서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분노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찼다. 함정이다. 자신의 돈은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던 여자가 고작 돈 몇 푼에 회사를 배신했다고. 시나리오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판이었다. 그리고 그 판을 설계할 만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인물은 그의 머릿속에 단 한 명뿐이었다. 강일환. 태주는 자신의 숙부가 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곧장 보안 감사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니나 다를까 강일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주는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자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는 감사팀장을 향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수사 여기서 중단해. 증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부터 이 건은 내 직속으로 이관해서 원점부터 재검토한다. 피의자들은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해. 그의 단호한 명령에 강일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니, 강 대표, 이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숙부의 항의에도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상무님. 그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숙부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모든 조사를 마치고 풀려나 초주검이 된 서연은 경찰서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때 그녀 앞에 태준의 차가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그를 경계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또 뭘 빼앗으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쓰라린 표정을 지었다. 그는 변명 대신 핵심을 찔렀다. 당신이 한 짓이 아니란 거 알아. 이건 우리 숙부 강일환 상무가 파놓은 함정이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아마 5년 전에 우리를 갈라놓은 사람도 그 사람이었을 거야. 서연은 그의 말에 숨을 멈췄다.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위기가 하나의 이름, 강일환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믿을 수는 없었다. 자신을 해고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가문의 사람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죄책감이 아닌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나를 도와줘. 당신의 누명을 벗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강일환을 무너뜨려야만 해. 나 혼자서는 힘들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권력자의 명령이 아닌 같은 적을 둔 동맹의 제안이었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이
서연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이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40층 구석에 있는 작은 회의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밤늦은 시간 모두가 퇴근하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한 기류가 흘렀지만 공동의 목표는 두 사람을 빠르게 묶어주었다. 서연은 천재 개발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디지털 증거들을 하나씩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 속에서 해커가 남긴 미세한 흔적, 코드의 습관, 그리고 시스템의 방화벽을 우회한 방식의 허점을 발견해냈다. 한편 태준과 김비서는 기업가로서의 자원을 총동원했다. 유출된 기밀을 받은 경쟁사와 강일환 사이에 숨겨진 커넥션을 추적하고 은지의 계좌로 입금된 검은 돈의 출처를 쫓았다. 어느 늦은 밤 수많은 코드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친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아이들에 대해서. 서연은 순간 나를 세웠지만 진심으로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고는 결국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당신 숙부가 찾아왔었어.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의 미래를 망치게 될 거라고. 만약 내 고집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에 핏발이 섰다. 숙부에 대한 사리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미안해. 그 사과는 돈이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과거의 것과는 달랐다. 한 남자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심 어린 참회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외쳤다. 찾았어요. 그녀가 가리킨 모니터 화면에는 유출된 데이터 파일에 소스코드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반짝이고 있었다. 강일환이 고용한 해커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불신이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한 날카로운 투지와 서로에 대한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뢰가 빛나고 있었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다. 윤서연은 그 작은 단서를 붙잡고 밤낮 없이 해커의 흔적을 추적했다.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며 교묘하게 숨겨진 경로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지독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는 지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해커가 남긴 특유의 디지털 서명을 발견했고 그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냈다. 그는 극도로 신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에 대한 치명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 자만심이 그들이 파고들어야 할 균열이었다. 태준과 서연은 덫을 놓기로 했다. 태준은 강일환의 첩자가 반드시 물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미끼를 흘렸다. 프로메테우스 2.0이라는 이름의 가짜 차세대 프로젝트 기획안이었다. 그 기획안 파일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서연이 설계한 특수한 추적 코드가 심어진 허니팟이었다. 해커가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실제 위치와 시스템 정보가 넥서스의 비밀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미끼가 물렸다. 서연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번쩍이며 추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해커의 방화벽이 뚫리고 그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아이디는 하데스, 다크웹에서 악명 높은 실력자였다. 기술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동안 태준과 김비서는 전쟁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김비서는
하데스에게 돈을 지불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 끝이 강일환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태주는 이사회의 핵심 이사들을 비밀리에 개별적으로 만났다. 그는 모든 패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숙부의 부도덕한 경영 방식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그는 오직 진실과 증거에 입각해 판단해달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마침내 검거된 해커 하데스는 수십 년의 징역형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고 강일환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거래에 응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운명의 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일환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 회의에서 조카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그를 끌어내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 시작을 기다렸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일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역설하며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윤서연이라는 배신자를 즉시 고발하고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강태준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이사들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쏠렸다. 강일환의 연설이 끝나자 태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상무님의 회사에 대한 우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의 말과 동시에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연이 작성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다. 그녀에게 씌워진 모든 디지털 증거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다음 순간 화면에는 해커 하데스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무고한 여직원에게 누명을 씌우고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강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저놈들이 조작한 영상이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강일환의 비밀 계좌에서부터 베리타스 캐피탈을 거쳐 해커 하데스에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이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프로메테우스 유출 사건의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강일환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태준에게 달려들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이 회사를 망치고 있었어. 넌 너무 물러터졌단 말이다. 그 계집과 애새끼들이 내 놈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5년 전의 악행까지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강일환의 모든 직위 해제와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태준을 향해 악을 쓰고 있었다. 소란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준은 한동안 홀로 서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회의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길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마침내 이겼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안도감과 수년간의 오해와 고통을 씻어내는 깊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일화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강태준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윤세연과 이은지의 누명은 완벽하게 벗겨졌으며 회사는 두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파격적인 조건의 복직을 제안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두 사람, 태준과 서연의 시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멈춰 있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위기가 사라지자 이제 그들 앞에는 5년의 공백과 두 아이, 그리고 우리라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먼저 용기를 낸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CEO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연에게 전화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도 괜찮겠냐고. 회사의 대표가 아닌 그냥 한 남자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로서.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러자고 대답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그가 아이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약속한 주말, 서연의 낡은 아파트 앞에 나타난 남자는 그녀가 알던 강태준이 아니었다.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은 그는 어딘가 모르게 앳되고 서툴러 보였다. 그는 양손에 아이들을 위한 로봇과 인형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어쩐지 귀여워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공원에서 보낸 하루는 서툴고 어색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태준은 5살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네를 너무 세게 밀어 미니를 울릴 뻔했고 찬이와 캐치볼을 하려다 공을 엉뚱한 곳으로 던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그들의 서툰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신나게 뛰어놀던 찬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것이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태준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보다 더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아이를 달래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남자는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넘어진 아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한 명의 아버지가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햇살 아래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길고도 짧은 하루가 지나고 태준은 잠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서연과 함께 조용한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자신의 외로움과 어리석었던 오해, 그리고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싸우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변했는지에 대해 고백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다.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만큼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도. 넥서스의 CEO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강태준이라는 어리석은 한 남자가 이제라도 자기 아이들에게 진짜 아빠가 되고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에게 진짜 남편이 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당신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우리 가족을 만들어갈 기회를 줘, 서연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그의 변화를,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도 완전히 죽은 적 없었던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마주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행복하게 흘러내렸다. 그래, 그리고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일요일 아침,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넓은 집의 주방에서는 유쾌한 소란이 한창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태준이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고, 찬이와 민희는 옆에서 밀가루를 잔뜩 묻혀가며 그를 돕고 있었다. 아빠, 내 건 딸기 모양, 내 건 공룡 모양.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태준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금 부풀어 오른 배를 안고 부엌 입구에 기대어 그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평화롭고 따뜻했다. 태준이 문득 고개를 들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좋은 아침. 그가 속삭였다. 좋은 아침. 그녀가 그의 품에 기대며 대답했다. 냉정했던 CEO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이 머무를 곳을 찾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자 아빠가 서 있을 뿐이었다.